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25일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종전 4.85%에서 4.60%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금 기준금리 또한 2%에서 1.75%로 낮췄습니다. 또한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낮춰진 지급준비율은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됩니다. 25일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8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101.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93.4는 물론 전월 수정치 92.0을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월 105.55로 최고점을 찍은 후 지난 1월 103.80에 이어 8년 만에 두 번째로 큰 수치입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5.4% 증가한 50만 7천 건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5.8% 증가를 밑돈 것입니다. 미국의 2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다우존스 인다이시즈는 25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6월 S&P 케이스슐러 2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9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한 결과인 5.10% 상승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전월 상승률 4.94%는 4.99%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이 세계 증시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바닥을 모르고 계속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중국 정부가 이 지준율과 기준금리를 동시에 인하하면서 유럽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미국 증시는 막판에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증시가 방향성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마감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뉴욕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출발은 시원했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정책 물결을 타고 2% 넘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더니 이 마지막 10분을 버티지 못하고 하락 반전했습니다. 자,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나란히 1.3%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44% 하락했습니다. 특히 대형주 위주의 S&P 500지수가 이 6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요. 2012년 7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유럽 증시는요, 꽤 좋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영국 증시 3%가량 올랐고요. 독일 증시 역시 크게 올라서 5% 가까이 올랐습니다. 프랑스 캬크 지수 역시 4% 넘게 오르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유럽 개장 전에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강수를 두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 상황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가 어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기 우려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배럴당 WTI 가격 40달러 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WTI 가격 전날보다 2.8% 상승해서 배럴당 39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었고요. 브렌트유 역시 전날보다 1.2% 올라서 43달러 선에 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증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요, 월요일에 8% 넘게 빠진 데 이어서 어제도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어제는 8개월 만에 이 3,000선을 반납하면서 2,964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중국 증시 흐름에 동조를 했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 4% 가까이 하락하면서 18,000선을 붕괴했는데요. 이는 6개월 만에 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주춤했지만요. 국내 증시는 어제 7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0.92% 올라서 1846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이 코스닥의 반등은 더 강했습니다. 5% 넘게 오르면서 64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수급 측면으로는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만 5천억 원을 넘게 팔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반등이 반갑긴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세계 시장 아직까지 방향성 엇갈리는 만큼 시장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때인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와 전망 경제학 교수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를 보시면요. 너무 아쉬웠었죠. 중국 경기 부양책 소식에 꽤 반등하나 싶더니 이 마지막 10분에 못 버티고 갑자기 우수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사실 간밤에 미국에서 발표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금 시장 예상치를 조금 하회한 바는 있다고 할지라도 상승한 모습으로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막판에 반등세가 꺾였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뉴욕 증시의 하락 추세 아직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요즘 신문 보도를 보면 아마 이 공포라는 그런 용어가 굉장히 우리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 그리고 또 중국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의 어떤 지배적으로 팽배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럴 정도로 지금 중국발 어떤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중국 증시의 아주 엄청난 폭락으로 인해서 하여튼 우리나라도 크게 지금 타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도 그런 어떤 경기 완화의 기조가 완연하지 않은 그런 미국에서도 역시 이런 어떤 중국발 충격에 쉽게 지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실 미국 경제 자체는 앞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어떤 세계 경기라든가 어떤 또 미국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서 어떤 실업률도 좀 안정적으로 점증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물가도 상당히 좀 안정화되고 있고 물론 이제 물가가 조금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요. 무엇보다도 더 부동산 분야, 주택 분야에서의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장 예상치에는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은 물론 이제 주가는 이런 어떤 예상치 대비해서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서프라이즈가 되느냐, 아니면 그 이하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뭐 결정되기 마련인데, 뭐 지금 약간 못 미친다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지금 뉴욕 증시가, 어제도 약 3% 이상 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신규 주택 판매라든가,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또는 주택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건 전반적으로 대단히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약간 시장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 증시는 상당히 좀 또 크게 이제 급락해간 그런 상황인데 원인은 기본적으로 중국 부분에 있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 중국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굉장히 이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또 물론 지금 이제 공포가 상당히 또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다소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는 있어도 앞으로도 좀 상당 기간 동안은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뭐 지속적으로 이런 크게 폭락하는 상황, 그리고 굉장히 또 변동성이 높은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미국의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었지만요. 중국의 경기 우려감이 아직까지 여전히 미국 증시에 남아있다고 보셨어요. 그런 만큼 아직까지는 뉴욕 증시의 변동성 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 같은 경우는요. 연초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고 우려감이 되어왔던 이슈였었죠. 날이 갈수록 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데니스 로카트, 이 애틀랜타 연은 촌재 같은 경우는요. 연내 인상에 무게를 두면서 조금 더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이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인상 시기를 내년 3월까지도 내다보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은 인상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예, 사실 지금 중국발 경기 둔화 그리고 증시 폭락 이 문제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뭐 올해 12월까지는 아니라 12월까지도 아니고 뭐 심지어 곧 다음 달이죠. 9월에도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좀 금리 인상을 좀 이르게 하지 않느냐는 그런 뭐 리스크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결정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상치 않게 지금 중국발 경기 둔화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얘기가 되어 왔고 또 상당히 또 전망을 하고 있었고 근데 지금 굉장히 중국 경제가 대단히 심각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을 주기 시작한 것이 중국의 증시 폭락뿐만 아니라 위안화, 이 가치 절하, 이런 문제가 최근 한 달 새에 발생했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선택인 것은 상당히 자명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로카트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하여튼 연내에 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반대로 지금 이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 투자은행이죠. 뭐 심지어 올해 12월이 아니라 내년 3월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우거나 이제 무리한 선택일 것이고, 그렇다면 12월인데요. 또 12월까지 가면서 또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기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또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 또 이 3개월이라고 하는 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금 중국 경기라든가 어떤 또 유럽, 에서의 어떤 이 잠재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좋은 일보다는 생각지 못했던 나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게 또 다시
세계 경기 또는 이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이런 것들을 튼튼하게 떠받칠 수 있는 그럴 정도의 여력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9월을 넘어서 12월쯤에도 역시 또 금리를 두고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겠지만은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선택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내년에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얘기였는데, 지금 바클레이스가 내년 3월로 미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은 어느 정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 증시 폭락이 아니었다면 금리 인상의 시기가 조금 당겨질 수도 있었겠지만요. 일단 지금 현재 중국 경제 우려감이 조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9월 금리 인상은 일단은 조금 무리로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미국 경기가 좀 나아졌다고는 해도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 짙은 만큼 12월의 금리 인상 역시 또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는요. 일단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또 채권 수익률에 충격을 또 줄 수 있겠다라는 의견 때문인데요. 이 채권 시장과 금리 인상의 관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채권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들인데요. 이제 물론 이거는 다른 문제들보다도 자신들이 지금 거래하고 있는 채권 어떤 가격상의 문제, 그리고 채권 가격의 변화에 따른 어떤 자신들의 채권 포트폴리오의 어떤 수익률 문제에 에만 좀 집착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낮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상당 기간 동안 좀 안전자산 선호가 또 그런 선호로 보이면서 채권 가격은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하여튼 급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상당히 이 채권 가격에 어떤 폭락을 또 유발을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이 어떤 또 이 채권 펀드 매니저들의 또 채권 포트폴리오 운영이 굉장히 또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 채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 금리 인상 자체가, 그리고 또 이걸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없는 한은 금리 인상이 결국은 채권 가격의 하락을 또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9월 달에 결국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들의 그런 견해도 있겠지만은, 또 이 파생상품 시장인 또 금리 선물 시장에서 또 이런 견해가 또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시장 어떤 전반적인 어떤 객관적인 어떤 예상이나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지금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은 상당히 좀 사라진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내년 1월이죠. 내년, 아까 바클레이즈는 3월이라고 했지만, 페드가 내년 1월에 결국 이제 그때 처음으로 또 금리를 올릴 가능성, 어떤 확률적인 지표로는 50% 이상, 대략 한 57%인 것을 그렇게 금리 선물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사자 선호도에 높아지면서 이 채권 가격이 조금 올랐고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채권 운영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채권 시장에는 금리 인상을 조금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시장을 조금 알아볼까 하는데요. 중국 시장 이 연이은 폭락에 인민은행이 움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금리와 이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강수를 둔 건데요. 이 영향을 받아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일제히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부양책이 과연 이 중국 시장 그리고 중국 경기에 대한 구원책이 될지 궁금한데요. 아니면 또 당장의 산소 호흡기에 불과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사실 한 석 달 전만 해도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그 경기 부양 조치들을 뭐 아주 뭐 대폭 또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 시행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었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도 뭐 중국의 그 경기 둔화세를 시사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어떤 중국의 그 정책 당국의 그런 선택에 있어서 좀 급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마도 지금 결국 중국 증시에 대한 어떤 미래 전망 또는 그 기대가 충실하게 반영된 게 주식시장에서 대단히 그 중국 경기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다,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순식간에 뭐 한 3,000선, 중국 상하이 지금 3,000선까지 그렇게 정말 유례 없는 폭락을 보여줬던 그런 지난 한 몇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2, 3개월 전만 해도 중국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수단들이 있고, 또 지금 그 당시에 기준금리가 한 5%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어떤 경기 방어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경기 부양 수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급 준비율, 또 지준율, 심지어 또 직접적인 어떤 유동성 공급, 나아가서 또 지난 1, 2주 전에 있었던 그런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하 등등 뭐 굉장히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냐 할 정도의 굉장히 과감한,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경기 부양 조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증시 쪽에서 이 어떤 경기에 대한 그런 대단히 부정적인 기대감을 꺾기는 대단히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또 이런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조치들이 또 대폭적으로 또 급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또 등장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이 시장을 뭐 좀 안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정말 심각한 거 아니냐, 또는 지금 현재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공포심을 더더욱 자극을 하는 뭐 그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지금 중국의 중앙은행은 무려 한 30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한 27조 원 정도의 이 위안화 유동성을 또 시중에 이제 공급한다라는 이제 그런 또 계획을 발표를 했고,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중국 증시 전혀 어떤 공포감에 의한 정말 대단히 이성적인 또는 굉장히 비이상적인 그런 어떤 증시 변화가 뭐 중단되기는 지금 빠른 시일 내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지준율 인하를 동시에 단행한 것이 얼핏 보면 강수로 보이기는 하지만요. 이 중국 경기의 부정적인 인식을 꺾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학 이슈와 전망 이 명지대학교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 경제 이슈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구 멘트입니다. 자, 제가 전일 말씀드렸죠. 더 이상의 조정은 없다. 이런 얘기를 감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정확하게 그래도 좀 시장이 급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들 출렁이니까 많이들 또 흔들리는 매매 전략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들은 아는 게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는 게 많아서 그럴까요?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혹은 기준을 잡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이요, 물론 출렁이고 변동성이 보이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출렁이고 변동성이 보이고 이제 시장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미리 들어가 있지를 말아야 됐었죠. 근데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미 떨어지고 있고 손실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기준점을 누가 잡아주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장의 패닉에 그냥 내 돈을 손해보겠다고 던지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 기준점 잡아드린 방송이죠. 바로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월스트리트 저널과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면서 그 기준점들을 잡아가는 시간 가져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예요. 요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월가입니다. 월가, 그죠? 5 things investor shouldn't do now. 이게 뭐냐면 5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 투자자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거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자, 밑에 보면 Don't fixate on the news.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적으로 뉴스에 흥분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뉴스에 너무 흥분해서 거기에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흥분해서 막 쫓아가거나 그 다음에 그 뉴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해 보지도 않고 방향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Don't panic이라는 두 번째 문구가 나옵니다. 패닉에 빠지지 마라 이 얘기죠. 그죠? 결과적으로 시장을 좀 냉철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 주식시장이 그러하죠. 그런데 패닉에 빠져버리면 냉철한 분석보다는 뇌동매매라고 하죠. 흔들리는, 동요되는 매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 투매에 동참하거나,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기준점을 확실히 잡아드렸습니다. 아직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 기준점을 먼저 잡고 그 외의 격가지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꼭 필요한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닉보다는, 똑바로,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냉철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 하면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너무 안주해서 너무 똥꼬지 피우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주식을 계속 간다고 똥꼬지 피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는 되고 있지만 이들이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역방향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사실은 경기 부양책이에요. 중국이 쓴 것은 위안화 절하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준금리 인하도 마찬가지고 지준율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경기 부양책입니다. 똑같은 경기 부양책인데 몇 달 전에는 이게 호재였다가 지금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스스로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 아니냐의 해석이 첨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그 똑같은 기사를 갖고 현실에 안주해버리면 이런 급락 사태에 대해서 참 입 꽉 깨물고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참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어떤 투자의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줄 것 같아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기사는요, 조정이란 표현에 신경 쓰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조정이란 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여기서 조정이 더 나올 것 같다. 제가 여러분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조정이 여기서 더 나온다 할지라도 여기서 팔고 밑에서 잡을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이미 조정에서 팔아버리고 나면 밑은 공포가 돼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잡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등장에서 내가 실수했구나가 돼버립니다. 앞불사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자, 5번째죠. 아무도 모르는 영역에 함부로 예측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주식시장, 오늘은 요 종목이 오르고 내일은 요 종목이 오르고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될고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제가 강연회 때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단지 산업적 분석에 의해서 명확히 오르는 섹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를 다 알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매매하기 바쁘죠. 왜?
오늘 오를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매매를 빨리 가서 매매를 해야죠. 지금 방송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예측해서 내가 이 모든 5가지의 내용은 결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되 냉철한 분석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들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잡아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 경제기관 서울경제신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다급했습니까? 저풋 꺼냈지만 증시 진정 안 될 땐 틈에 키울 수도 있다. 일단 오늘 저녁에 이제 본방송이 방송이 되는데요.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이 저풋, 중국은 아직 꺼내들 카드가 많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해석 자체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국은 지금 기준금리, 지준율 인하를 동시에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 절하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또 내놓을 카드가 없지 않냐. 무슨 말씀이에요? 미국이 단행했던, 그들이 로맨스라고 부르짖었던 QE1, QE2, QE3, 3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1차 양적 완화의 부분들이 중국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꺼내들 카드가 많죠. 똑같은 상황에서요, 미국은 시장 경쟁 체제를 우선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시장을 개입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말이죠.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죠. 근데 자율시장 경쟁 체제에서 그들이 엔저로 밀어붙이면서 바로 중앙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습니다. 여기는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시장 경쟁 체제도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한 중앙 경쟁 체제입니다. 중앙 경제의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꺼내놓은 게 마치 불륜이라는 식의 해석은 미국의 과도한 방어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는 이번에도 미국이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런 카드를 꺼내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미국 전일 또 2%가 가까이 넘게 빠졌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중국 자체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중국의 지금 이러한 것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참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자, 그들은요, 갖가지 겉모술수를 다 씁니다. 애플의 팀 쿡이요, 괜히 이메일 하나 흘려서 그들 주가를 방어했던 것처럼 갖가지 겉모술수를 다 쓰면서 이들의 순수한 경기 부양책은 뒤로 꿍꿍한 냄새가 나는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물론 지금 세계 경제의 패권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패권의 움직임,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옆집에서 대박이 터져가 잘 살기 시작합니다.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픈 건 사실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죠? 그 배 아픈 과정 속에서 나오는 배알이 진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미국의 이러한 증권적 해석, 그리고 경제적 해석은 조금 자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이 패권이 뺏긴다고 해서 함부로 남의 국가를 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찌됐든 중국은 지준율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꺼내들 카드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안정을 찾을 것이고, 이 초저금리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조금 다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그리고 혹은 수익률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장들은 반드시 펼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만 잡으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기사 볼게요. 불황에 축복 못 받는 저유가, 신흥국 데킬라 효과 덮치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 국가의 위기가 주변 국가로 확산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데킬라 효과라고 하는데요. 국제유가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 유가가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불안적 요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시장의 변동성이에요. 이 시장의 변동성은 왜 주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주가가 좋더라도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조정을 줬다가 또 상승, 조정 상승에 대한 반복을 하면서 그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둬야 됩니다.
누군가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줄 빌미를 자꾸 다른 외부적 요인에서 잡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유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부적 요인이죠. 저유가가 될 거라는 거 매번 예견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100불 시대는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도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얘기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국제유가는요, 지금, 스스로 그들이 감산 조치를 하고 하지 않는 한은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할지라도 이제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그다음 전기차 보급이 확산될수록 이 국제 유가의 바로 소비율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류 소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결국은 국제 유가는 100불 시대가 오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것은 역시 앞으로 시장의 건전성적인 부분이지 이거를 위기 이론으로 확산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40불이 깨졌습니다. 물론 40불이 깨질 수 있죠. 골드만삭스에서는 19불까지 제시를 하던데요. 그건 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그 위기를 확산시켜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38불, 40불이 깨진 상황에서 지금 피해가 될 수 있는 거 뻔히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종목들 피해 가시라고 계속 당부 드렸었죠. 중국으로서 침해도 받고 있지만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침해를 당할 수 있는 산업, 정육, 이쪽의 부분들을 여러분들 조심하시는 얘기를 작년도도 드렸고요. 작년에도 드렸고, 올해도 드렸고요. 계속 강조 드렸던 부분이, 그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SK 하이닉스 낸드 경쟁력 키워 종합 반도체 글로벌 탑 3로 도약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최태원 회장이 나오고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바로 비전 선포식, 공장 준공식하고 비전 선포식에서 공장 가동을 알리는 버튼을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태원 회장이 지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자, SK는요 무결점 기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46조를 이 최태원 회장이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에 급락이 나왔었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준비도 안 돼 있는 파생 상품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탓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1위 기업이 최근에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들에게 당할 수 없죠. SK 최태원 회장의 앞으로의 기업을 살리는 행보, 그리고 기업을 더욱 키워나가겠다는 행보는 반드시 그들에게 손해를 끼칠 겁니다. 우리가요 제도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 상품에 대한 대비도 안 한 상황에서 많이 만들어낸 파생 상품, 그리고 급하게 꺼내놓은 플러스 마이너스 30% 제도, 이것이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 피해가 된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기사들은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 시장에 대한 건전성적인 차원을 확보를 하는 차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투자 제안을, 한 말씀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회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빠른 회귀 상황에서 그러면 순항을 할 수 있느냐? 순항은 아직 못 돼요. 변동성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구간에서의 빠른 회귀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성에 대해서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짚어드렸던 투자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곰곰이 되짚어 보시면 아무래도 이 변동성장에서 기준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잡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아디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시장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국내 시장이 7거래일 만에 모처럼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좀 올랐지만 수급이 조금 아쉬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리뷰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요. 거래소 지수 한 1%에 근접하는 그런 상승률. 코스닥 시장은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 5%가 넘는 그런 급반등 상황 나타났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아쉬웠던 점 뭐니 해도 외국인들의 수급이었다. 외국인들 기관과 개인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반면에 외국인들은 여전히 현물에서는 5천억 원이 넘는 어떤 그 순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라면 코스피 거래소 시장의 어떤 그 상승폭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평가가 좀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시장을 눌렀던 악재 요인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두 번째가 중국발 경기 불안 우려감. 세 번째가 대북 그 지정학적 리스크의 잔존 부분. 근데 어제 그 전일 이제 그 새벽에 남북한 협상이 또 극적으로 이제 그 타결이 되면서 사실상 시장 내 세 가지 우려감 중에 하나였던 대북 리스크가 크게 완화가 되고 오히려 추석에 이산가족의 상봉까지 합의를 이제 그 도출을 시키면서 매우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로 선회됐다라는 점. 이런 분위기들이 특히나 이제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 유입에 상당 부분 도움을 주었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하지만 중국발 리스크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어제 우리 시장 내 그 상승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발, 특히나 중국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오히려 7%, 8%가 넘는 그런 하락 계속 이어지면서 3,000포인트 붕괴되는 모습 나타났었죠. 2,964포인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7.6%의 하락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면서 아직도 차이나 리스크는 여전하다라는 것, 어제 다시 한번 시장 내 각인시켜주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특징 업종, 특징 종목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 종목 뭐니 해도 가장 많이 빠졌던 제약 바이오 업종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업종 지수, 업종 지수로 8%가 넘는 급등이 나타나 주면서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 내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 싶고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수출 관련주들의 상승이 크게 돋보이는 하루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금융주들은 조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 중에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 다시금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증권주들의 상승은 눈에 보이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였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어제 이제 그 중국 상해 증시가 마감한 직후에 이제 그 중국 인민은행에서 지준율과 그리고 기준금리의 인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밤 글로벌 증시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이런 상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전개해 보는 것이 오늘의 투자 전략의 중심점이 아닐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대부분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G2 우려감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지수 상승에 조금 제한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어제 제약바이오주가 급등하면서 코스닥의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이 수출 관련주와 증권주도 괜찮았던 하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차이나 리스크가 조금 잔존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중국이 어제 특단의 조치를 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이 지준율을 또 역시 하향 조정한 건데요. 이 정책이 일단은 유럽 시장의 분위기까지 끌어올린 것 같은데 중국 증시에도 이 정책의 약발이 먹힐 수 있을까요?
예, 뭐 글로벌 증시 먼저 좀 돌아보면요. 우리 시장 끝나고 그리고 중국 시장 끝나고 아까 그 예금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지준율 인하 두 가지를 동시에 인하하는 매우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제 그 여겨집니다. 이에 따른 반응으로 유로존 증시는 4%대 그런 급등 나타났었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뭐 3% 육박하는 그런 상승세 보였다가 장 뭐 한 30분 정도 남기고 매물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금 이제 그 하락 반전하면서 전일의 하락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이나 리스크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바닥권에 근접한 것이 아니냐. 이제 더 이상 추락할 부분이 과연 있겠느냐의 여부. 물론 이제 그 전일장 미국의 하락 마감을 놓고서 시장의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증시도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그 안정화를 도모하는 그런 이제 그 실질적인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뭐 마지막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준금리 뭐 예금금리 대출금리 각각 0.25%씩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지준율 역시 0.5%를 인하를 시키면서 두 가지 양방으로 모두 동시단행을 했다라는 점. 일단 우리 시장 내 매우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10시 30분 그러니까 9시 20분 10시 20분에 이제 그 미국의 환율 인민은행의 환율이 고시가 되고 10시 30분에 우리 시간으로입니다. 10시 30분에 이제 그 미국의 중국의 시장이 이제 그 개장이 되는데 이 10시 20분 10시 30분 요때까지도 일단 계속해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 저는 우리 시장은 긍정적인 출발이 예상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쨌든 중국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 정책의 어떤 그 특단의 조치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이 조금 좀 나와줬다라는 점. 이제 전체적으로 이머징 국가들의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율상으로도 그렇고 국가 재정상으로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이머징 원자재 수출국이 되겠는데요. 그 원자재 수출국들에 대한 어떤 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순서 앞으로의 그 시장 전개 순서 가장 많이 빠졌던 업종 내지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을 우선해서 이제 그 반등이 나타날 것이고 그 반등의 폭은 빠지기 전 이전 과정에서 3분의 2 정도가 이제 그 수렴 과정, 3분의 2 정도 회복해서 이제 그 수렴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그 글로벌 유동성이 가세를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그 상승장으로 다시 돌입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지금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 이제 그 선결 조건들이 있죠. 물론 이제 그 중국의 변동성은 아직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도 아직 진행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상황으로 봐서는 미국에서 설사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 내 내성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은 오히려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오히려 하루빨리 미국 관련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부분 그리고 상승 반전 부분 이것이 본격적인 시장 상승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큰 힌트로 삼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직 중국 시장의 신뢰는 부족하지만요. 차이나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바닥권에 근접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제 정책에 더해서 추가 정책 역시 기대가 되는 만큼 시장 안정화가 이제는 조금씩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셨어요. 일단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볼 수 있겠고요. 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그러니까 가격 상승 반전이 일단은 나타나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이렇게 어제 반등하는 모습
모습을 보이긴 했었죠. 지수 반등을 성공했지만 말씀하셨듯이 수급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또 5천억 원 넘게 좀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외인 매도가 멈추지 않고 있죠.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 예, 지금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7월 중에 외국인들 한 2조 원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들어서 어제까지 3.5조 원의 순매도를 좀 보였습니다. 7월, 8월 두 달을 합쳐보면 한 5.5조 원.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산 게 한 10조에서 12조 정도 되니까 이 중 한 절반 정도를 일단 털어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도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추고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세 전환할 때 그들이 과연 어떤 업종에 어떤 그 전략으로 우리 시장에 접근을 할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듯합니다. 일단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져야 될 것이고요. 그 위험 자산 선호는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원자재 수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에 대한 반대, 그에 대한 시장 내 반응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에 바로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으로의 외국인들 수급 개선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 결국에는 지금 현재 플레이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환율과 낙폭 과대라는 것 그리고 외국인들은 항상 지금 현재 경기 개선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기 민감 쪽에 대한 관심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거꾸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진행이 된다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의 전개도 역시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절대적으로 펀더멘탈적인 상황에서 잔존가치 PBR 1배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PBR 2를 시장 내에서의 어떤 그 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 어떤 충격이나 변수에 의해서 0.9, 0.8까지 내려갈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우리 시장 내에서의 PBR 저점은 0.8 정도였으니까요. 만에 하나 지금 현재의 상황, 외국인들 수급이 개선되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PBR 0.9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쪽에는 다소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0.9배에서 1배 정도를 최저점으로 시장의 어떤 그 저점으로 삼고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 PBR 1배 뭐 한 1820 정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1820 이하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1820에서 1900 사이에서의 어떤 그 박스권이 9월달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금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FOMC가 열리는 그런 상황까지는 다소간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제 박스권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여기에 필요한 전략, 필요한 어떤 그 관심 업종 내지는 종목은 일단은 우리 시장 아직은 회복기에 분명히 들지 않았습니다. 급락 이후 빠르게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제자리에 가려면 조금 좀 시간이 남았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사이에 그 갭을 메꿔줄 부분들 결국은 낙폭 과대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려면 일단은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커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외국인 수급 개선 시 경기 민감 업종들에게 초점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일단 코스피 장기적으로 좀 1820에서 1900포인트 박스권 장세 예상되는 만큼 그에 맞춘 낙폭 과대주를 좀 보는 등의 박스권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의 시황 전망과 전략 아드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0.9%, 코스닥 5%의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조금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특히 어제는 말씀해주신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일단 반등을 또 많이 했었고요.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 장중에 14%씩이나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장중에 41만 원까지 좀 크게 올랐었는데요. 시장 포인트 그리고 종목 AS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글쎄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시장 정확하게 예측해드리는 대로 움직였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한발 이슈로 시장이 돌아선 것보다는 이미 시장 1800 초반대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자 코덱스 인버스의 쌍봉 구간과 기관의 어떤 그런 매도세 지금 보시면 코덱스 인버스와 쌍봉 구간에서의 기관 매도세 자 그리고 증권주 대우증권을 기본으로 해서 어제 삼성증권도 마찬가지 그리고 키움증권이라든지 HMC투자증권 여러 가지 증권사들 이러한 증권사들의 기관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기관 매수세 어제 대우증권이 100만 주 넘게 증권주 싹쓸이하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러한 모습들을 어제 예측해 드리면서 지수 반등적인 부분들 예측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었죠. 자 결국에 이제 어제 중국의 금리 인하 정책이 장 후반에 마감 후에 좀 나와주게 되면서 다우지수는 일단은 정강 후약의 패턴 유럽 증시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그런 상황에서 어제 우리 시장 상승은 했지만은 어제 외국인들은 5천억 원이 넘는 그런 매도세가 나와주었습니다.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라는 모습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세로 좀 들어온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는데 자 시장 이렇게 또 돌아서게 되니까 개인들은 코스닥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었죠. 하지만 어제도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현재 구간 일단은 상승과 하락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지만은 코스닥 지수 690포인트 부근까지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물량과 종목들 그대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어제 분명히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지수 상승하게 되니까 바로 매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번 시장에서 굉장히 도태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지금 구간부터는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상승과 하락, 급등과 급락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어제 이제 중국 시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장중에 상당한 어떤 그런 다우지수도 그렇고 출렁임을 보이게 되면서 다우지수와 커플링화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우리 시장도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지속적인 출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지만은 자 그러한 그러한 과정들 상단에 있는 지금 21선이다 61선이다 그죠 11선이다 요런 이평선들 끌어내리는 그런 과정들의 작업들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자 그거는 당연한 어떤 수순이고 원리이고 이치인데 그것을 못 견디고 지수 상승하니까 바로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해버리는 손실을 확정짓는 분들 앞으로 이 시장 변동성에 이기지 못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부터는 개인분들 굉장히 지금 스스로 혼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간으로 지금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이기지 못하실 분들은 제가 봤을 적에는 안전자산에 투자하시는 것을 권고드린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결국 이제 어제 이제 시장이 상승함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우증권과 대장주로서 대우증권 같은 경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세 아까 앞에서 확인을 좀 시켜드리면서 증권주들 이번 상승의 연계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어제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장중 8% 넘는 어떤 그런 장중 급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지수 상승을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1,800포인트부터 1,9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그리고 1,980포인트 정도 요 부근 라인까지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690포인트 정도 부근까지 열어두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종목을 홀딩하고 있고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다음 파동에서 이번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잊으라고 계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매도세가 나온 것과 같은 이치로 계속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내려는 그런 상황들의 시나리오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상승과 하락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급등과 급락이 진행이 되면서 개인들 계속적으로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구찌 있게 계속적으로 홀딩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 이번 상승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급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수차례 좀 강조를 드리면서 분명 이번 반등에 있어서 재료가 실적이 겸비되는 종목들만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일단 뭐 녹십자라든지 파미세, 대웅제약, 광동제약,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죠. 하지만 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미약품, 그리고 에스텍 파마 같은 종목들, 14% 정도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어제 뉴스도 하나 나와주었죠.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드린 부분들, 실적에 대한 이슈.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흑자 연속적인 기업보다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고 그 흑자가 연속이 나왔을 때 그 기업의 가치가 가장 크게 주가로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신약에 대한 부분들 어제 좀 뉴스가 나와줬죠. 비보존 진통제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하반기 임상 이상에 대한 이슈들 반복적으로 실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구간 자체가 수익 구간이 아니라 121선과 5일선을 안착시키는 부분들에 있어서 매집 구간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에 임해주고 있는 기관들,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매수에 좀 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개인들 상거래 연속으로 지금 대량으로 매도에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자, 그 물량들 그대로 기관들이 받아내는 그런 모습들. 자, 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법만한 재료를 가진 어떤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 지속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서, 자, 오늘 시장 어제 이제 북한발 이슈적인 부분들 하이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서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오늘 이것이 이제 우리 시장 단발성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오늘 이제 중국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5일선을 지금 5일선 같은 부분들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지금 안착을 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만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11선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기간 조정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점,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들어올 것인지 상당히 좀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자, 종목들 현재 구간 상승 시에는 따라잡는 구간이 아니다라는 점, 특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어설프게 고가 대비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반드시 변동성 확대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물리지 않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셔야 된다는 점. 하지만 이미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말씀해주신 대우증권과 증권주 상승에 일단 적중을 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말씀해주신 에스텍파마 특히 크게 반등하며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일단 690포인트가 나올 때까지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해주셨고요. 이 상승 추세인 종목들 눈여겨보시면서 변동성 큰 시장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